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8장. 별채 아씨의 브라더 미싱. 1946년 초여름 교촌리 정안당 별채. 작년 여름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해방 조선은 미 군정 하에서 빠르게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안당 별채에서 해원도 밀려드는 양장 주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유학길에 오르고 나서 너는 이제 내 딸이니 태아의 여동생이다. 태아를 오라버니로 여기고 우애하고 지내렴. 혼인을 밀어붙이던 수정은 어느 날 아침 별채로 건너와 해원의 손을 잡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단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밥그릇 위에 올라 앉은 파리 같다고 자조하던 해원은 혼인에 대한 마음의 짐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지고 그제서야 그날부터 어머니 정희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로 옷을 집기 시작했습니다. 인견을 끊어다 양장을 지어 영주 읍내의 양장점에 팔아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아버지 정도에게 약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금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읍에서 나름 규모를 갖춘 양장점 주인 경희는 해원이 지어온 원피스와 한복을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디자인 감각임을 대번 파악했습니다. 해원의 옷은 재봉질한 듯한 꼼꼼한 바느질은 볼 것도 없거니와 원단이 특성과 질감, 두께와 무늬를 고려하여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 만든 사람의 단아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거래를 틀어왔던 날부터 경희는 해원의 자태와 성품, 지어온 옷에 반해 그날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옷장사로 닳고 닳은 단연간의 눈썰미도 무소용. 경희는 해원이 양장점을 들어서는 순간 눈길을 사로잡는 단아한 맵시에 시선이 붙들려 인사도 잊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사판의 고수답게 속으로는 어느 대가댁에 세상 물정 모르는 금지옥녀께서 요즘 유행하는 무릎치마에 흠뻑 빠져 부모님 몰래 원단 챙겨들고 맞춤하러 왔구나. 지레짐작 이참에 자신의 아름다운 수완을 있는 힘껏 발휘해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종류별로 색깔별로 계절별로 한 벌씩 촤르르 제대로 뽑아 입히고 돌려보내야겠다 의지를 불태웠던 것인데 정작 그 금지옥엽은 자신이 입은 스커트와 같은 원단으로 원피스와 블라우스, 한복을 직접 손바느질로 지어와서는 경희에게 조용히 목례를 한 후 말없이 조각볼을 풀어 지어온 옷을 꺼내두고는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희는 자신을 바라보는 순하고 맑은 두 눈이 마치 내가 뭐 굳이 따로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옷 안 사주시면 저는 끝장나요. 라는 호소 같기도 하고 사든 말든 처분에 맡길 테니 마음대로 하시길. 밀당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눈으로 자기 하고픈 말을 다하는 신묘한 재주를 가졌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경희는 이미 옷값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해원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경희가 건넨 돈을 가슴에 꼭 모아쥐고 목례를 했는데 그 순간 경희는 앞으로도 기꺼이 이 아가씨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리라 결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원이 말품 하나 안 팔고 자신의 옷들을 경희에게 팔아치우고 돌아간 후에야 경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원의 옷이야 쇼윈도에 걸어두면 안 팔릴 수가 없는 세련된 디자인과 품질이었고 이문도 넉넉히 챙길 수 있을 테니 그렇다 치고 어떤 손님이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견적 뽑는데 딱 3초면 끝낸다고 자타공인하던 업계 고수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비껴치우고 적반하장 말 한마디 없이 두 눈만으로 상대에게 얼음 주문 걸어 꽝 얼려두고는 옷가게 주인에게 옷을 3벌이나 가뿐하게 팔아치운 뒤 원하는 원단 얼마든지 대줄 테니 부지런히 옷이나 지어오라고 읍소하게 만들고는 말갛게 웃으며 땡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이 그저 기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양장점 문을 나서기 전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햇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사나흘이면 될 거예요. 라던 그 두 마디가 그날 경희가 해원에게 들은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옷가게에 옷을 팔러 와서는 그저 말없이 섰는 단정한 모양새도 밉지 않고 개기일식 거치듯 일순간 조명을 켜던 순한 표정도 어여쁘고 혜원이 다녀간 오후 내내 영주양장점 주인 박경희 여사는 옷을 팔긴커녕 되려 세 벌이나 사놓고도 마냥 기꺼워하는 자신이 썩 맘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근심을 날려준다는 거 요거 꽤 근사한 기분인걸. 당초 혜원은 부드럽고 윤기나는 능나로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짓고 시원하고 부드러운 인견으로 원피스나 스커트, 투피스 등을 만들었습니다. 재단하고 남은 조각천으로는 보자기를 만들거나 머플러, 손지갑 등의 소품을 만들어 주문받은 옷과 함께 양장점에 전했습니다. 경희는 조각천으로 만든 혜원의 소품들을 일부러 진열대에 올리지 않고 옷을 주문하는 귀부인들에게 선물하며 혜원의 감각과 솜씨를 알리는 견본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옷과 소품들이 신압으로 서울 미 군정청 관리의 부인들과 정재계 안주인들에게까지 조용히 입소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혼사가 물거품된 마당에 더 이상 별채에 머물 명분도 없는 자신을 기꺼이 인자부터 니는 내 딸이니라 품어주시고 드나드는 일꾼들 입을 빌어 태아도련님 정혼녀라더라. 불어 소문까지 담장 밖으로 넘기시며 정신대 강제동원 단초를 사전에 잘라주신 두 분의 은혜로움이 사무치게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정한당과 두 어른을 지켜내는 일이라면 내가 못할 일은 세상에 없어. 혜원은 부지불식간에 부모님을 잃은 황망함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할 참이었습니다. 혜원의 다짐이 무색하게 혜원의 하늘을 떠받치던 정도가 세상을 뜨고 정한당 형편이 급격히 조여들자 혜원은 모아두었던 돈에 경희의 투자를 빙자한 온전까지 더해 중고 브라더미싱 2대를 안채와 별채에 들이고 본격적으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 굳이 새 것 대신 중고를 수소문해 책상형과 앉은뱅이 2가지로 구색을 갖추어 혼자 쓸 재봉틀을 2대나 들인 것은 태아도 없이 정도마저 잃고 시리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수정이 해를 2번이나 넘기며 무려 1년 반을 자리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일 전쟁도 모자라 미일 전쟁까지 터지자 수정 자신도 태아 걱정에 가슴을 졸이던 마당에 정도마저 세상을 등지고 가세까지 휘청이자 수정은 아예 맥을 놓아버렸습니다. 혜원은 앉은뱅이라 불리던 트렁크 미싱을 안채 수정의 방에 놓아두고 별채와 안채를 오가며 밤낮으로 챙겼습니다. 약을 다리고 옷을 짓고 일꾼들을 거두며 정한당 살림을 살뜰히 꾸렸습니다. 영배아제를 비롯해 부엌 잔심부름하는 막순이 하물며 뒷곁에 누렁이까지 정한당에 깃들인 어느 한 목숨도 결코 내놓지 않으리라. 혜원은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별별 옷들 다 지어도 2번 다시 소복만큼은 입지도 짓지도 않을 테야. 제9장 정도의 비밀 1945년 여름 교촌리 정한당 별채 8월 15일 새벽 밤새 수정을 구안하느라 이부자리 끝자락에 묻어 한숨 겨우 붙인 혜원은 아침 소세를 마치고 습관처럼 재봉틀에 앉으려다 문득 요 며칠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신이 이유 없이 허둥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마침내 결심이 선 듯 안채와 행랑채 식구들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혜원은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별채 담장 쪽을 돌며 한 차례 경계를 더 살피고 누가 볼세라 별채 문을 안팎으로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누렁이가 봐서도 안 된다는 듯 잠긴 문을 재차 확인한 혜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발걸음을 죽여
별채의 가장 안쪽 허름한 뒷방문이 자물쇠를 땄습니다. 별채에 드나드는 손님이 하나 둘씩 늘자 수정이 진즉부터 가뜩이나 좁은 별채에 멀쩡한 방 하나를 헛간처럼 방치하지 말고 행랑아범에게 칠념 들어줄 테니 네 맘대로 벽을 터서 넓게 쓰라고 몇 번이나 재촉했어도 나중에요. 어머니 나중에 때 되면 그럴게요.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이 뒷방을 터서 쓰라 채근할수록 혜원은 오히려 한사코 사양하며 뒷방문을 2중 3중으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일부러 문고리에 뽀얗게 먼지를 쌓아가며 방치된 듯 단도리를 해놓고도 밤이면 자주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 남몰래 자물쇠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소천한 후 사랑채 옆에 딸린 작은 골방을 청소하던 혜원은 서랍장 뒤에 숨겨진 벽장 속에서 나무괴짝 하나를 발견했는데 나무괴짝 속 정도의 유품을 본 그날부터 혜원의 불면의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혜원의 남모르는 홀로 가슴 졸임은 벌써 2년하고도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별채 방과 마루가 좁아지면 우물가에 멍석을 깔고 광목 차양을 치고 재봉틀을 내어놓고 마당에 나앉아 옷을 짓는 법석 아닌 법석을 피울지언정 절대로 뒷방문을 열거나 다른 이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던 혜원이 무슨 일인지 이날 아침엔 자신도 모르게 뒷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집안 사람들은 짐작도 못하고 있겠지만 혜원은 정도의 갑작스런 사망이 뒷방에 숨겨진 보따리 속에 이 물건과도 무관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성정이 그리도 여리신 분이 이리 무서운 물건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아버님 자식 염려하셨던 심정은 아마 하늘님도 가늠 못하실 거야. 쿰쿰한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에 들어선 혜원은 방문을 닫아 걸고 밖의 동태를 다시 살핀 후 벽에 세워진 낡고 큰 서랍장을 밀어내고 어둡고 비좁은 벽장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말복이 불과 7일 전이었던지라 아침이어도 찜통. 혜원은 비지땀을 비오듯 쏟으며 솜니불로 묻어둔 나무괴짝에 자물쇠를 풀고 두루마기로 감싸놓았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솜니불까지 뒤집어 쓰고는 어둠을 더듬어 아직 정도의 채취가 묻어나는 겨울용 누빔 두루마기에 둘둘 감긴 묵직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혜원이 손바느질해 지어드렸던 정도의 청회색 겨울 누빔 두루마기. 정도는 찬 바람이 돌기도 전부터 이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해 겨우 내내 입고 봄이 완연할 때까지도 잠자리에 들 때를 빼고는 마치 피부처럼 걸치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마기 자락을 펼쳐 바느질 땀을 보여가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정도의 애착이 담뿍 배어 있어 차마 태우지 못하는 유품들인 양. 혜원은 괴짝 속의 흰 보따리를 두루마기로 감싸 수정과 집안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정도의 비밀이 든 괴짝을 자신이 머무는 별채 뒷방 벽장 속에 지난 2년 반 동안 밤낮 없이 가슴앓이를 해가며 숨겨왔던 것입니다. 정도의 두루마기에 꽁꽁 쌓여있던 물건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해외 방송 수신 차단을 위해 일제가 눈에 불을 켜고 이잡듯 단속하며 밀청을 감시하던 단파 라디오와 축전지. 듣는 순간 본인 스스로 가슴이 벌렁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 스스로 밥을 못 삼켜 명주를 놓게 한다던 무서운 물건. 혜원의 어머니 정희를 아버지 도영과 공범으로 몰아 목숨까지 앗아갔던 것도 도영의 체포 당시 사랑채 벽장 속에서 발견된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떠올리기도 끔찍한 그 물건을 정도의 벽장 속에서 발견했던 날, 혜원은 심장이 멎는 듯 숨이 막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태평양 전쟁 내내 그리고 패망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점점 더 악랄하게 일제는 의도적으로 해외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중파 라디오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예 단파 수신이 불가하도록 주파수를 잠궈놓고도 필사적으로 밀청을 단속하며 전쟁 상황 은폐와 독립운동의 의지를 꺾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 값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결코 수월치 않았던 데다 구하려고 알아보는 것 자체부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정도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지 생각하면 혜원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축전지를 별도로 2개나 연결해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축전지 하나가 면석이 두어 달치 봉급에 달하고 그보다도 패망이 짙어질수록 전황을 은폐하느라 주재소며 경시청이 밀청 단속에 기를 쓰고 열을 올려 함부로 살 수도 운반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단파 라디오와 축전지를 정도가 도대체 어떻게 입수해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쟁 발발로 아무리 노심초사했다 해도 왜 그리 갑자기 알아 허망하게 숨을 놓아버렸는지, 밀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숱한 목숨이 쓰러졌거늘 혜원은 정도가 그렇게까지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아득한 바다 건너 자식 걱정. 역설적이게도 일제가 단파 라디오 단속에 열을 올릴수록 전쟁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 되어 혜원마저도 그 무서운 물건을 꺼내 바깥 소식을 들어보고 싶단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고 있었던 것인데, 전쟁 발발 직후의 아비로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혜원은 단파 라디오를 꺼내 최대한 낮춰진 볼륨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레버를 당겨 전원을 켰습니다. 묵직한 축전지가 2개나 연결된 라디오를 끌어안고 예열을 기다리는 채 1분도 못 되는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축전지가 뜨거워지며 진공관이 열을 받자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진 별채의 뒷방 벽장 솜니불 안에 그 작은 소리가 천둥괭음 마냥 크게 들려 혜원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려 2년간이나 가족도 모르게 이러셨을 테니 백약이 무효했던 거였네. 혜원이 생각하고 있을 때 혜원은 귀를 바짝 대고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유의 목소리, 미국의 소리에서 알리는 15입니다. 지금은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7시 정각, 한반도는 15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방금 들어온 중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고국에 계시는 3천만 조선 동포 여러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제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독립조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해방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사랑하는 미합중국은 조선민족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가 조선민족의 해방을 축하합니다. 혜원은 방금 전 자신이 들었던 소리가 실제인지 환청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땀이 비오듯해 라디오와 축전지를 싸매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뒷방 문을 잠그는 혜원의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열쇠를 놓쳤고 오전 내내 재봉틀 바늘에 연신 손가락을 스치면서도 넋이 나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해방이 됐다는데도 세상이 너무 고요해 자신이 아무래도 환청을 들었던 모양이라고 체념하며 맘을 접을 때쯤 아침에 방송을 듣고 나서 읍내 동태를 살필 겸 일부러 없는 일을 만들어 영주읍에 볼일을 부탁했던 영배 아재가 돌아왔습니다. 읍내 분위기가 어땠나요? 읍내 사람들 동향이 어떻든가요? 평소와 같던가요? 글씨요, 극하니까네. 뭐 별건 없고 예. 길바닥이 영 조용하대. 천황이 정오에 라디오로 뭔 소리를 했다 카디만 웅얼웅얼 뭐라 카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리 떠들더마는요. 뭔 포츠담에 뭔가를 받아들인다 했다 카던데 다들 그게 뭔 소린지 모르니께네. 갱 그라고들 있었심더. 근디 희한한 게 오는 길에 보이까네 주재소 앞마당이 텅 비었고 바글대던 헌병놈들이랑 순사 새끼들이 오늘은 우째 한 마리도 안 보이던디요. 혜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해방이에요. 해방이 된 게 맞았던 거예요. 환청이 아니었어요. 어젯밤까지도 죽을 못 넘겨 혜원의 애를 태우던 수정은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원의 귀띔을 받은 영배가 한 차례 읍내에 더 나갔다. 저녁 어스름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한다고, 거리는 여전히 이전맨기롱 조용하다고, 진짜 해방이 맞냐고, 별채아 씨는 대체 어디서 그 소식을 들은 거냐고 졸졸 쫓아다니며 연거푸 캐물어도 혜원은 말없이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수정은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혜원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자신이 보증할 테니 어서가 저녁밥이나 먹으라 장담하면서 밥숟가락이 부러져라 밥을 국에 말았습니다. 이튿날인 8월 16일이 되자 온 천지가 들썩거렸습니다. 혜원은 뒷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정도의 단파 라디오를 꺼내 수정에게 돌려주며 별채 뒷방을 틀 때가 되었다고, 아버님 두루마기도 이제 깨끗이 손질해 보내드리자고 화사한 여름 두루마기 한 벌 더 지어 함께 태워드리자며 울먹였습니다. 더 이상 주재소 순사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혜원의 별채를 무시로 드나드는 부인들의 활기에 수정도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찾아드는 손님들을 대접하며 혜원을 도왔습니다. 정한당 별채는 이제 영주의 귀부인들에게 신문물 유입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혜원이 만들면 그들이 입었고 그들이 입으면 영주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이제 정한당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 되어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수정을 살뜰히 보살피는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0장 희정. 1946년 초봄 서울 반도호텔. 해방 전부터 일제의 전쟁 물자 수탈이 극에 달해 해방 후까지도 시중의 인견이 동이 나는 바람에 미리 끊어다 놓았던 인견으로 지은 혜원의 옷들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당초 혜원은 우아한 능나로는 한복을, 부드럽고 시원한 인견으로는 양장을 지었었는데 능나의 기품을 인견으로는 내기 힘들다는 점을 역이용해 최고급 능나로 블라우스를 지어 직접 입고 다니며 귀부인들의 시선을 끄는 전략을 썼습니다. 혜원은 양장점 주인 경희를 통해 자신이 지은 옷과 소품들이 서울의 상류층과 미 군정청 관리 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최고급 수입원단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맵시 있는 서양식 파티복에 우아한 한복의 기품을 더한 새로운 파티복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카페 몽마르트의 마담 희정을 만난 것도 올봄. 영주 읍내 양장점으로 희정이 드레스를 맞추러 찾아오면서였습니다. 미 군정청 내 PX 특수물자를 취급하던 상류층 인사와 인맥이 닿아있던 희정은 그들과 교류하면서 꽤 자주 상류층 파티에 초대받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위급 부인들의 파티복이 이름 모를 한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드레스들 누가 만들어 입혔을까? 물건인데 보통 내기가 아니겠어. 옷을 디자인한 감각이며 디자인마다 원단을 달리한 센스, 곁들인 소품들도 그렇거니와 저 쟁쟁한 서양 멋쟁이들과 고관 대작 귀부인들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파티장에 내보낼 정도의 수완이면 여간 내기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희정의 호기심을 잔뜩 부추겼습니다. 희정도 경희처럼 혜원에게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겁없고 야심충만한 시골 깽깽이를 제대로 접수해 사업 파트너로 삼아야겠다고 한껏 기를 부풀려 위풍당당 미 군정청 간부의 차까지 빌려 타고 폼나게 영주읍으로 행차했던 카페 몽마르트 마담 희정은 세상 온유한 표정으로 다소곳이 앉아 자신의 창대한 포부를 말없이 경청하는 순하고 맑은 두 눈에 고작 일각이 못되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는커녕 후원자가 돼주겠다. 알아서 잦은 납세를 한 후 내게도 경희사장처럼 이모라 불러달라 특별 옵션까지 얹어주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희정은 혜원이 선물해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더니 진짜 있긴 하네. 앵도알처럼 그리 말랑해서는 흥. 서울 깍쟁이들 어디 건들기만 해보라지. 운명. 메비우스 위의 수레바퀴. 제 3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11장. 태아의 귀국. 제 4편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큐 인생극장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